여러분, 혹시 타운하우스 분양 광고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언덕 위에 유럽풍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고 잘 가꾼 정원에 수영장까지. 광고 문구는 늘 비슷합니다. 자연 속 품격 있는 삶, 도심과 가까운 전원주택, 은퇴 후 누릴 나만의 공간. 저도 솔직히 처음에 그 광고를 봤을 때 마음이 움직였거든요. 예쁘지 않습니까? 은퇴하고 저런 곳에서 조용히 지내면 어떨까? 잠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그 광고 뒤에 뭐가 있는지를 알게 됐을 때 그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 광고 속 유럽풍 타운하우스 단지 가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절반은 커튼이 쳐진 채 깜깜합니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고 수영장은 물이 빠진 채 그냥 방치돼 있습니다. 그 잘 가꾼 정원에는 잡초가 올라와 있고 클럽하우스 문은 잠겨 있습니다. 10억 안팎 고가로 분양했던 단지들이 지금은 거래가 끊기거나 경매에서도 유찰이 반복되는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주의 한 테라스형 단지의 경우 경매 과정에서 입찰가가 처음보다 30% 넘게 떨어졌는데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감정가보다 한참 낮아진 가격에 내놔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일부 이야기입니다. 경매에조차 나오지 못하고 거래 자체가 성사되지 않아 시세가 형성조차 안 되는 단지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 꿈의 공간이 콘크리트 무덤이 됐을까요? 오늘 저는 그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현장에서 오래 일하면서 보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타운하우스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 노후 주거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타운하우스가 주로 그분들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권과 부동산 분석업계에서 40년 가까이 일하다가 지난해 정년퇴직을 했고 지금은 작은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투자 상담과 상권 분석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박 소장입니다. 1997년 IMF 당시 저는 그 현장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수도권 외곽 단지들이 하루아침에 슬럼화되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분양 당시엔 그림 같던 단지들이 불과 몇 년 만에 어떻게 바뀌는지를 봤습니다. 요즘 상담실에서 타운하우스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그때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구조가 너무 비슷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혹시 지금 타운하우스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분양을 고려 중이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같이 고민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타운하우스 몰락의 4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진실입니다. 타운하우스는 처음부터 팔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부동산 개발에는 크게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살기 위해 짓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팔기 위해 짓는 겁니다. 아파트는 대부분 전자에 가깝습니다. 재건축 연한, 관리 주체, 법적 의무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시행사가 완전히 손을 털고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타운하우스는 다릅니다. 소규모 민간 개발이라 분양 이후 시행사의 책임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팔고 나면 끝이라는 구조. 이게 타운하우스 문제의 출발점이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일할 때 타운하우스 분양 광고에 들어가는 비용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하나 짓는 데만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유럽풍 외관, 수입자재, 고급 가구, 전문 인테리어. 그 화려한 모델하우스를 보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거지만 실제 지어지는 집은 그 모델하우스가 아닙니다. 모델하우스를 짓는 비용이 분양가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실제 건축 원가와 분양가 사이에 어마어마한 마진이 붙습니다. 2021년 분양된 수도권 테라스형 단지 중 8억에서 12억대로 분양된 곳들이 있었습니다. 분양 당시엔 완판 행진이었죠. 대기자가 생긴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단지들의 현재를 보면 어떻습니까? 경매에 나온 물건이 유찰을 반복합니다. 그것도 처음 감정가보다 한참 낮아진 가격에서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래가 아예 성사되지 않아 시세가 형성조차 안 되는 단지도 있습니다. 분양은 완판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사람이 살기 위해 지은 게 아니라 팔기 위해 지었기 때문입니다. 시행사는 이미 수익을 챙기고 나갔고 남은 건 입주자들 몫이 됐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하던 초창기 선배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동산 광고가 예쁠수록 사는 사람 손해야. 처음엔 그냥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40년을 일하고 나서야 그게 농담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광고에 들어간 비용, 모델하우스에 들어간 비용, 분양 대행사에 나간 비용, 이 모든 게 결국 분양가에 들어가 있고 그걸 구매자가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시행사 입장에서는 팔고 나면 그것으로 관계가 끝납니다. 입주자들이 이후에 어떤 상황을 겪든 그건 시행사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지난달 상담실에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65세, 35년간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셨고 지난해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금과 대출을 합쳐 경기도 근교 타운하우스를 11억에 분양받으셨습니다. 2020년의 일이었습니다. 분양 당시 상담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은퇴하시면 이런 데서 사셔야죠. 지금 잡으셔야 합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계약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소장님, 지금 공인중개사도 매수자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2년 넘게 내놨는데 진지한 문의조차 없다는 겁니다. 퇴직금 배부분이 그 집에 묶여 있고 대출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박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지금 그 단지 주차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양 당시에는 주차장이 꽉 찼는데 요즘은 절반도 안 찬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를 듣고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주차장이 절반이면 입주율도 절반 근처라는 이야기입니다. 입주율이 절반이면 관리비는 이미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팔기 위해 설계된 상품의 결말입니다. 두 번째 진실입니다. 관리비의 진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타운하우스를 분양받을 때 설명서에 월 관리비가 적혀 있습니다. 15만 원, 20만 원. 아, 그 정도면 괜찮네 하고 서명합니다. 그런데 실제 입주하고 나서 청구서를 받아보면 전혀 다른 숫자가 적혀 있거든요. 제가 직접 확인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수도권의 한 테라스형 타운하우스 단지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실제 관리비 청구서가 54만 원이었습니다. 분양 당시 설명서에 적힌 금액의 2배가 넘었습니다. 또 다른 단지에서는 60만 원이 넘었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물론 단지마다 다르고 커뮤니티 시설 운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제가 상담하면서 확인한 공통점은 분양 당시 제시된 관리비를 그대로 낸다는 분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타운하우스에는 커뮤니티 시설이 있습니다. 수영장, 클럽하우스, 피트니스 센터, 단지 내 산책로. 이 시설들을 유지하는데 돈이 들어갑니다. 직원을 고용해야 하고 전기세를 내야 하고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 비용이 입주자들에게 분담됩니다. 입주율이 높을 때는 나눠서 내면 그나마 감당이 됩니다. 그런데 입주자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은 사람들이 더 내야 합니다. 그러면 또 나가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악순환이죠. 보통 34평형 아파트 관리비가 20만 원에서 30만 원대인 것과 비교하면 체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 차이가 매달 20만 원에서 30만 원이라면 1년에 240만 원에서 36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입니다. 분양가가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이 관리비 차액을 10년치, 20년치로 계산해 보십시오. 집값보다 더 많은 돈이 추가로 나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분양사무소에서 설명해 줍니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운하우스 커뮤니티 시설, 실제로 쓰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입주 초기에는 수영장도 쓰고 헬스장도 가고 클럽하우스에서 모임도 합니다. 그런데 2, 3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수영장은 수질 관리 인력이 없어서 문을 닫습니다. 헬스장은 기계가 고장나도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클럽하우스는 열쇠가 잠겨 있습니다. 그 시설들이 운영되지 않아도 관리비는 그대로 나갑니다. 유지는 해야 하니까요. 실제로 쓰지도 못하는 시설 유지비를 매달 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양 상담할 때 설명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이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62세, 충남에서 작은 음식점을 수십 년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돈으로 노후에 좀 편하게 살고 싶다며 타운하우스를 11억 5천만 원에 분양받으셨습니다. 이 여사는 분양 당시 상담사에게 관리비를 직접 물었다고 하셨습니다. 20만 원 내외라는 답변을 받으셨죠? 그런데 입주 첫 달 청구서를 받았을 때 5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여사가 관리사무소에 따졌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입주자가 예상보다 적게 들어와서 비용 분담 인원이 줄었습니다.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다는 건 처음부터 관리비 계산이 입주 완판을 전제로 한 숫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여사는 그 집을 팔려고 2년째 내놨는데 매수자가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하던 시절에도 이런 구조를 분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용시설이 많을수록 유지비가 많이 들고
그 부담을 입주자가 고스란히 진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분양가에 녹아든 시설 건설 비용은 한 번 냈지만 유지 비용은 입주해 있는 동안 계속 내야 하는 겁니다. 이 구조를 분양 당시에 제대로 설명해 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타운하우스 관심 있으신 분들 분양사무소에서 제시하는 관리비에 반드시 2배 이상을 상정하고 계산해 보십시오. 그래야 현실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 진실입니다. 언덕위 단지에 교통 인프라는 영원히 안 옵니다. 경치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높고 외진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타운하우스가 왜 예쁜지 아십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거든요. 가게도 없고 아파트도 없고 사람도 없어서 조용하고 한적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리고 이 약점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크게 드러납니다. 수도권 근교 주요 타운하우스 단지들을 조사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도보권에 마트가 없습니다. 버스 노선이 하루 2~3편뿐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까지 차로 20분에서 30분입니다. 학교는 더 멉니다. 30대, 40대라면 차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소에 오시는 분들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60, 70입니다. 이 연령대에서 배우자 한 명이 운전을 못하게 됐을 때 혼자 외출조차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제가 현장에서 일하던 시절 수도권 외곽 신도시 개발 계획을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공 신도시 계획에는 반드시 대중교통 연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짓는 거니까 인프라를 함께 공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운하우스는 다릅니다. 소규모 민간 개발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버스 노선을 뚫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노선을 신설하려면 일정 수 이상의 이용객이 보장돼야 합니다. 그런데 입주율이 낮은 단지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교통은 안 옵니다. 실제로 일부 단지 주변 버스 노선이 이용자 감소를 이유로 축소되거나 폐지된 사례들이 확인됩니다. 최 사장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68세, 예전에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경기도 광주 인근 타운하우스를 9억 5천만 원에 사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마음에 드셨대요. 정원도 넓고 공기도 좋고 도심 소음에서 벗어난 것도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인께서 무릎이 안 좋아지시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그냥 불편한 정도였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는 차 운전을 전혀 못 하시게 됐습니다. 버스는 하루에 4편이었습니다. 병원 가는 것도 마트 가는 것도 매번 최 사장이 운전을 해야 했습니다. 두 분이 외출을 항상 맞춰야 했고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기면 부인 혼자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처음엔 버텨보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최 사장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박 소장님, 이 집 팔고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못 살겠습니다. 손실을 감수하고 도심 오피스텔로 이사하셨습니다. 타운하우스는 아직도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1997년 IMF 이후를 기억하십니까? 그 시절 수도권 외곽에 지어진 빌라 단지들, 분당 일산 외곽의 전원 단지들. 처음엔 괜찮은 중산층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이 없고 인프라가 없으니 결국 다 빠져나갔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그 단지들 중 일부는 여전히 침체 상태입니다. 당시 저는 그 단지들의 실거래 데이터를 추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엔 분양가보다 조금 오른 거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자 분양가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10년이 지나자 반도 안 됐습니다. 지금 타운하우스를 보고 계신다면 한 가지만 먼저 확인하십시오. 대중교통으로 마트와 병원에 갈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 않다면 그 집은 노후에 살기 어려운 집입니다. 네 번째 진실입니다. 노후화가 아파트보다 훨씬 빠릅니다. 아파트가 오래되면 재건축이 됩니다. 모두가 함께 결정하고 비용을 나눕니다. 그런데 타운하우스는 다릅니다.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붕, 외벽, 창호, 방수, 단열. 이게 망가지면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분양 당시에 설명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타운하우스의 구조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고층 연립 형태가 많습니다.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쌓인 게 아니라 수평으로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지붕이 각 세대에 직접 닿아 있습니다. 아파트라면 옥상 관리를 관리단이 하지만 타운하우스는 내 집 지붕이 새면 내가 고쳐야 합니다. 외벽 단열이 떨어지면 내가 고쳐야 합니다. 창호가 노후화되면 내가 교체해야 합니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나눠서 내는 비용을 여기서는 개인이 전부 부담하는 겁니다.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분양된 타운하우스 단지들이 지금 입주 15년에서 20년이 됐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반드시 외벽 균열, 지붕 누수, 단열재 교체 문제가 올라옵니다. 공사 범위와 단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방수나 외벽 보수에서 수천만 원 단위 견적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수천만 원을 감당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사를 안 하게 됩니다. 공사를 안 하면 집은 더 빠르게 노후화됩니다. 노후화된 집은 더 안 팔립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타운하우스는 연립구조라 내 집의 문제가 옆집에 영향을 줍니다. 내 집 지붕에서 흘러내린 물이 옆집 외벽을 타고 내려갑니다. 내가 공사를 안 하면 옆집도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옆집 입장에서는 내 집 공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서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단지 내에 분쟁이 생기면 입주민 전체 분위기가 나빠집니다. 그러면 또 나가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또 다른 형태의 악순환입니다. 저도 이 문제를 직접 겪은 지인이 있습니다. 경기도 남현주 타운하우스를 8억 5천에 매입했는데 입주 14년 만에 지붕 방수 공사가 필요해졌습니다. 견적을 받았더니 수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개인 부담입니다. 옆집도 위층도 아닙니다. 온전히 그분 몫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냥 공사를 안 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지금은 장마철마다 누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팔려고 내놨는데 누가 그 집을 사겠습니까? 방수 문제 있는 집을, 수리 비용은 새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집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공용부 수선의 경우 전체 입주자 동의가 필요한 구조인데 이미 일부가 빠져나가고 없으면 동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수선을 못하면 집은 더 빠르게 노후화됩니다. 노후화된 집은 더 안 팔립니다. 팔리지 않으니 빠져나가지도 못합니다. 지금 타운하우스 매입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입주 연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입주 10년 이상이라면 앞으로 수선비가 얼마나 될지 반드시 계산에 넣으셔야 합니다. 그 비용을 포함하면 지금 가격이 진짜 싼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가 몇 년 전 타운하우스를 싸게 살 수 있다며 저한테 상담을 해왔습니다. 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온 물건이었습니다. 제가 입주 연도를 먼저 물었습니다. 13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선 이력을 확인해 봤더니 외벽 방수가 한 번도 안 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후배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싸게 보이지만 앞으로 수천만 원짜리 공사가 터질 수 있다. 매매가에서 그 비용을 빼고 나면 지금 시세보다 비싸게 사는 거다. 결국 그 후배는 포기했습니다. 그게 맞는 판단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진실을 하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왜 콘크리트 무덤이라는 말이 나오는지를 이해하시려면 이 악순환 구조를 보셔야 합니다. 처음에 타운하우스를 분양받습니다. 꿈과 함께 10억, 11억을 씁니다. 대출도 껴 있습니다. 입주하고 나니 관리비가 예상보다 2배입니다. 교통은 불편하고 인프라도 없습니다. 처음엔 버팁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 이웃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합니다. 공실이 늘어나면 관리비는 오릅니다. 관리비가 오르면 또 나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팔려고 내놓으면 안 팔립니다. 하려는 사람도 이 구조를 알기 때문이죠. 경매에 나와도 유찰이 반복됩니다. 처음 감정가보다 훨씬 낮아져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단지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거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 시세 회복의 기준점도 사라집니다. 이 상태에서 집값은 계속 내려가는 방향으로만 신호가 옵니다. 여기에 노후화가 겹칩니다. 입주 10년이 지나면 수천만 원짜리 수선 비용이 터집니다. 그 비용을 감당 못하면 집은 더 낡아집니다. 낡은 집은 더 안 팔립니다. 팔리지 않으니 빠져나가지도 못합니다. 그 사이 대출이자는 계속 나갑니다. 저는 1997년 IMF를 현장에서 겪었습니다. 그 당시 수도권 외곽단지들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처음엔 작은 신호들이었습니다. 이웃이 하나둘 이사 나가는 거, 주차장에 차가 줄어드는 거, 관리사무소 직원이 바뀌는 거. 그런데 그게 쌓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실이 쌓이고 관리주체가 사라지고 남은 사람들이 비용을 다 떠안고 결국 건물이 방치됐습니다. 지금 타운하우스 일부 단지들이 그 경로를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타운하우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최근 6달 사이에 단지 내에서 이사 나가는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삿짐 차가 들어온 게 아니라 나가는 걸 보셨습니까? 만약 있으셨다면 그게 신호입니다. 한 가구가 나가면 두 가구가 나갈 준비를 합니다. IMF 때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한두 가구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6가구, 10가구가 되면서 단지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면 현실을 정확히 보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아프지만 맞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997년 IMF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손실을 인정하고 빠르게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르겠지 하며 버티다가 훨씬 더 큰 손실을 본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지금 타운하우스 시장은 회복을 기다리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관리비, 교통, 노후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적 하락입니다. 경매에서 유찰이 반복된다는 건 시장이 가격을 더 낮추라는 신호입니다. 결단이 빠를수록 손실이 적습니다. 지금 당장 공인중개사에게 실거래 현황을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양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라는 겁니다. 현재 입주율, 관리비 실제 청구액, 그리고 입주 연수입니다. 분양사무소에서 주는 서류가 아니라 실제 입주민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관리비가 실제로 얼마 나오는지, 공실이 몇 세대인지, 수선비 고지를 받은 적 있는지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절반은 걸을 수 있습니다.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직접 반지에 가서 입주민과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그게 어떤 분석 보고서보다 정확합니다. 입주민이 말해주는 한마디가 분양사무소 설명자료 10장보다 더 정확한 정보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노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 기준을 바꾸시라는 겁니다. 경치가 좋은 곳이 아니라 병원이 가까운 곳, 버스가 다니는 곳, 마트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곳. 이게 나이 들수록 진짜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저도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노후집은 인프라가 먼저입니다. 아름다운 풍경은 두 번째입니다. 젊을 때는 경치가 위안이 됩니다만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해질수록 버스 한 대, 병원 하나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최 사장 부인이 무릎이 나빠지면서 외출조차 못하셨던 이유가 타운하우스가 언덕 위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제가 상담원 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숙제가 있습니다. 지금 관심 있는 주거지, 거기서 차 없이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직접 버스를 타고 병원을 가보고 걸어서 마트를 가보십시오. 그게 가능하면 그 집은 노후에 살 수 있는 집입니다. 그게 불가능하면 아무리 집이 예뻐도 결국은 떠나게 돼 있습니다. 최 사장처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타운하우스 자체가 나쁜 건물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로는 아름다운 주거 형태입니다. 문제는 구조입니다. 처음부터 팔기 위해 설계됐고 관리비 진실은 숨겨졌고 교통 인프라는 오지 않았고 노후와 비용은 개인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결합되면 꿈의 공간이 콘크리트 무덤이 됩니다. 1997년 IMF 당시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손실을 인정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빠르게 결단했습니다. 빚을 줄였고 현금을 지켰고 버텨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구분했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설마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히 나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신호를 외면했을 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즘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본인이 잘못 결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입니다. 그 마음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퇴직금을 넣었고 대출도 받았고 가족한테도 알렸으니까요. 그걸 다시 되돌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건 압니다. 그런데 그 체면 지키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손실이 커진다는 걸 냉정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저는 IMF 때 그걸 수없이 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설마 하며 살 것인가? 타운하우스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실이 하나 늘고 관리비가 조금씩 오르고 매물은 쌓이는데 매수자는 없는 상황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단지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매일 아침부터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지금 보유하신 타운하우스가 있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전화해 실거래 현황과 매물 적체 상황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분양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직접 그 단지에 가서 입주민과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노후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게 저희 부모님 세대가 IMF에서 살아남은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함께